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커스 학원에서 관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임준입니다. 관세법 학습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울 관세법이 어떤 과목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문제가 어떻게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 그죠? 파트별로 출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출제 경향하고 거기에 따른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본 학원에서 관세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관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관세라는 거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수입이 되죠. 그러면은 그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관세라는 거 얼마인지 산출을 하려면은 해당 수입 물품의 가격에다가 우리 관세법 별표에 관세율표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율표에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이 얼마인지, 그죠? 보통 몇 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한 관세율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수입 물품의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해가지고 우리 관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죠?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입 물품에는 이러한 관세뿐만 아니고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시면은 내국세,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게 추가로 부과되기도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 곱하기 수입 물품의 관세율로 산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세와 관련된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 그러한 내용들이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자를 따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물품에 대한 조세를 총괄하고 있는, 그죠? 여러 가지 재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세법에선. 그래서 그러한 통관과 조세에 대한 법률을 우리가 관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흔히 들어보셨던 통관, 그죠? 통관을 함으로써 결국에 우리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러한 관세를 관세청, 그죠? 세관, 거기다가 납부를 해야 그 물품을 수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법상 규정된 통관은 수입 통관 대표적으로 있겠죠. 우리 관세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수입 통관이 있겠고요. 그거 외에 물품 바깥으로 내보낼 때, 그죠? 수출이죠. 수출할 때도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송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그 물품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이라는 특별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구역에 먼저 반입이 된 다음에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세금이 납부가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국내로 들여와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보세구역은 관세법상으로 외국으로 보는 구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관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외국으로 보는 구역이다. 그래서 그러한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은 관세법상 수출, 수입, 반송 통관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세법상으로 우리가 수입이라고 부르는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보통 흔히 말하는 수입은요, 그냥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 그거를 수입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근데 관세법상 규정된 수입의 정의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 물품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죠? 외국 물품. 이러한 외국 물품
또는 상반된 의미에서 내국물품,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수입 신고, 그죠? 그 다음에 수출 신고. 이러한 것들이 세관에 이행이 되고, 세관에서 이러한 신고 사항에 대해서 수리를 해줬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냐 내국물품이냐 여부가 규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외국물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수입신고는 했지만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다. 그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반입돼서 수입신고를 했을 거고, 그러한 수입신고를 했을 건데 그 수입신고에 대해서 세관이 수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의 물품이 외국물품입니다. 그러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거, 그죠? 그런 경우도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수출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나가는 거, 그죠? 물품이 이동되는 거, 그거를 일반적인 의미의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그거를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세법은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법률에 해당하는 관세법이 있습니다. 그죠? 국회에서 제정되는 거죠. 그걸 기초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관세법 시행령이 있어요.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사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충해주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해가지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세법 시행 규칙이 있어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관세 법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인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 규칙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아니지만은 보다 세부적인 실무나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예규나 그다음에 지침, 훈령과 같은 그러한 규정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는 1, 2, 3번까지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일단 관세법이에요. 여기서 한 80% 이상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한 20%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관세법은요,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330조까지 구성을 하고 있고, 총 장이라고 부르는데, 장으로 따지면은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순서대로 규정이 되어 있고, 보통 1장 총칙과 같은 부분은 관세법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법 적용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의성실 원칙, 그다음에 뭐 소국과세 금지,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13장의 보칙 같은 거는 1장부터 12장까지 미처 규정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13장에 총 망라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 비중 같은 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관세법을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큰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4가지 기준을 관세법상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 4가지가 구성이 돼야 비로소
관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그죠? 그런 성립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그런 절차들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세는 관세를 과세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걸 과세 대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죠? 어떤 실체가 있어야겠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실체, 그 물건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과세 물건은 수입 물품이겠죠. 수입 물품. 그리고 관세법 14조에서는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고, 수출하는 경우는 관세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그런데 일부 다른 해외 국가 중에서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 물품만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 물건이 특정이 되면은 그 관세를 누구한테 납부할 의무를 부담시켜야 될지,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죠? 실체가 있고, 뭐 세율이나 과세 표준이 있는데, 누구한테 부과해야 될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할 실익이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세 의무자, 즉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입물품의 화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있어야겠죠. 그죠? 아까 관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 곱하기 관세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하고 그 다음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필요하다. 그죠? 가격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기도 하는데요. 현행 우리나라 관세법상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죠? 예외적으로 촬영된 영화용 필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수입물품의 가격 기준이 아니고 미터당 얼마, 그런 식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산출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관세법 1장부터 13장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파트별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시면, 일단 작년 기준으로 우리 7급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비중입니다. 그죠? 보시면은 출제가 안 된 파트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9급 문제 보시면은 역시 출제가 안 된 파트들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들도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2장이라든지, 그죠? 1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5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7장, 9장,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칙 같은 데서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 보통 13장 같은 경우는 관세 법령상, 그죠? 이렇게 출제된 문제가 있어요. 관세 법령상. 그러면은 전체 범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관세 법령상. 뭐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는 거, 그런 부분을 다 이 보칙 부분에 포함을 시키면은 이 부분도 역시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급 문제 같은 경우도 1장,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뭐 5장, 그 다음에 7장하고 9장 같은 거 역시 7급 문제와 마찬가지로 출제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장하고 4장 정도.
그 정도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6장이나 아니면 8장, 그 다음에 뭐 10장, 그 다음에 뭐 11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2장까지 보시면 출제 비중이 다소 낮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제외하고 나머지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 위주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 9급 문제 한번 같이 좀 보시면은 경향이 이렇습니다. 일단 관세법상 관세 통로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냐 또는 옳은 거냐 그렇게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죠? 보통 관세법상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관세법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이나 법령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에 대한, 그죠? 법령에 대한 숙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보시면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옳지 않냐 보시면은 관세법 148조 1항에 따른 관세 통로는 설명이 쭉 나오죠. 이러한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라고 문제에 출제가 돼요. 그죠? 근데 정답이 관세청장이 아니고 세관장입니다. 세관장. 관세법상 관세 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관세 통로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세관장이 지정하는 건지 여부를 법령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고르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3번하고 4번 같은 보기도 보시면 통관역이라는 거 물론 개념이 중요하겠죠. 뭔가 그죠?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통관장은 뭡니까? 관세 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그죠? 여기서는 관세청장이래요. 그래도 세관장이겠죠. 그럼 결국엔 뭐예요? 통관역이나 통관장, 그 다음에 관세 통로. 어떤 거를 아는지도 중요한데, 우리 시험은 그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지, 세관장이 지정하는지, 그죠? 관세청장, 세관장. 이런 주체 부분, 그죠? 대상 부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기출이 되는지 그 경향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한 관세법 148조의 내용을 보시면 관세 통로에 대해서 우리 148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관세 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 대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거의 뭐 한 5초, 10초 안에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걸 잘못 숙지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016년 7급 문제 한번 예시로 보시면 관세 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죠. 관세법상 아까 9급 문제 근데 여기서는 관세 법령상 두 가지 표현으로 섞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문제는 뭐예요?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이고 그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옳은 거를 고르는 게 좀 더 출제 비중은 낮아요. 주로 이제
관세법상 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는 출제 비중은 좀 더 낮지만은 다만 옳지 않은 것 3개를 정확하게 왜 옳지 않은지를 골라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옳은 문장이 3번 보기입니다. 3번 보기. 종합보세 구역에서는 이런 보수 작업 등을 할 때 세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세관장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관세청장이 이런 반출입되는 물품으로 인해서 이런 사실들이 인정될 때 그 반입 반출을 제한해야 된다 라는 내용. 관세청장이 아니고 세관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합보세구역과 관련해서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관세청장이 주체가 맞아요. 다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활동에 대해서 뭘 제한하거나 아니면 집행하거나 그런 일들은 세관장이 할 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관장이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인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후에? 아니죠. 수입통관 후에 소비하거나 사용해야 된다.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수입통관 후에 소비하거나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보시면은 6개월 동안 계속해가지고 외국 물품의 반출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나왔는데 우리 법령을 확인하면은 6개월이 아니고 1년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이런 표현들, 이 숫자가 나오고 기간이 나오고 기한이 나오면은 굉장히 잘 보셔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지만은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체, 그죠? 행위의 주체, 그 다음에 기간과 기한, 그죠?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세법을 좀 철저하게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철저히 이해를 하시고 이론하고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주로 이제 문제가 이론과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선행이 됐으면은 기출 문제 풀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통해서 훈련을 하셔야겠죠. 그죠? 실전에 버금가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험은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위의 주체, 그죠? 관세청장인지 세관장인지, 그 다음에 관세법령 체계에 따라서 관세법상의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시행령의상의 내용, 그 다음에 시행규칙상의 내용,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라는 표현의 구분이 정확한지, 그 다음에 기간이나 기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번 예시를 보시죠. 그죠?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철저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의 주체가 세관장이냐, 관세청장이냐, 아니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쉽게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바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예시와 같은 표현 있죠. 관세법령 체계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니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뭐 세관장이 정하는 물품,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살짝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실전에서 어떻겠어요? 굉장히 헷갈리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보통은요, 우리 관세법 시행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다 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으니 그거를 봐라 라는 표현을 쓸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간이나 기한에 대한 표현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통 예시와 같이 납부기한이죠. 원칙적인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자진해서 납세 신고를 한 경우에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라고 규정이 되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납세 신고일부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다. 그 다음에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납부기한이 수입 신고일부터 15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자주 현혹시키는 오답은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다 라고 써버리면은 여기에 현혹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철저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법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하실 필요도 있고, 그죠? 그리고 관세법은 단기간에 목표 점수가 가능한 그런 과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위주로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법 학습 전략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죠? 다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